반갑습니다. 인간 심리의 발달, 청소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이 10대 사춘기를 지배하는 우울과 분노는 어른이 되면 사라질까요? 고등학교 시절로부터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43세의 중년이 된 이들의 삶은 10대 때 경험한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미처 치유되지 못한 우울과 분노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직업과 결혼, 자녀 문제 등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영향을 미쳤죠. 25년간 긴 추적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조차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기에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25년 후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무심코 내뱉는 부모의 말 한마디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에게 가혹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13세에서 14세의 자녀를 키우는 미국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 결과 어머니의 45%, 아버지의 42%가 가혹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가혹한 발언이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게으르다, 어리석다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아이들은 들어보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부모가 악담으로 답하면 부모의 악담은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 부모로부터 악담을 들은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말대로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며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로부터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받은 아이들은 뇌에서 해마의 용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해마가 위축되면 쉽게 불안해지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부모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겐 평생을 좌우할 만큼의 커다란 비수가 되는 이유. 그건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들에겐 최초의 어른이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롤 모델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청소년은 급속한 신체의 변화를 겪고 사고가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 중 청소년은 정체감 대 역할 혼미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새롭게 형성되는 자기인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생을 통해 헌신할 만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로 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이 분명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모든 것이 마냥 좋았지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민도 많아지고 방황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런 고민들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인식하게 되고 삶의 목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찾아 헤매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아 정체감이란 자신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서 행동이나 사고 혹은 정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인 자아 정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시기 정체감의 위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청소년, 비행에 빠진 청소년,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은 20대에서 30대에 이르도록 교육,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비교적 긴 정체감 획득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정체감 발달은 특정 시기뿐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평가를 통해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체감이 강하다는 것은 비록 타인과 같은 가치나 동기, 흥미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은 타인과 다른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독특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완전하고자 애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자기 통합성을 수립하려는 노력이며 타인과 분리된 자신만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란 어느 특정한 순간에 등장하거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아정체감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는 정체감 위기가 있습니다. 독일 등 어떤 문화에서 심리사회적 유예라는 기간을 설정해 주어 이러한 경험을 지켜봐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심리적 유예 기간 동안에 갈등과 적응 곤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정체감을 적절히 획득하지 못하면 역할 혼미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음은 마샤의 자아정체감 발달 이론입니다. 마샤는 에릭슨의 이론을 발전시켜 위기와 전념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위기란 역할 실험과 대안적 선택 중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전념이란 직업활동, 종교, 정치 이념 등의 수행에 몰입하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따라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마샤는 위기도 없고 전념도 없으면 자아정체감 혼란, 위기는 없지만 전념이 있으면 자아정체감 상실, 위기는 있지만 전념이 없으면 자아정체감 유예, 위기도 있고 전념도 있으면 자아정체감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정체감 발달 단계의 4가지 범주인 자아정체감 혼란, 자아정체감 상실, 자아정체감 유예, 자아정체감 성취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아정체감 혼란입니다. 이 단계는 이 시기까지 어떤 위기도 경험한 적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의욕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초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릭슨은 정체감 혼란은 부적응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아정체감 상실인데요.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고 타인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의사나 조언에 얽매여 그들의 가치와 기대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없이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 직업 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고심하는 다소 힘든 과정, 즉 위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정체감 유예입니다. 자아정체감 유예란 현재 정체감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서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열심히 재평가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 성취 단계입니다. 자아정체감 성취란 삶의 목표, 가치, 직업, 인간관계 등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며
확실하고 변함없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체감 성취 단계가 되면 자아 완성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즉, 청소년은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체계를 확고히 합니다. 이는 성인으로서 성숙과 발달을 달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덕성 발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기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후인습 수준 5, 6단계에 해당합니다. 우선 5단계는 사회계약자 지향 단계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사회계약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법에 따라 행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법이나 규칙은 이런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잘 살기 위해 구성원의 합의로 규정된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인츠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했지만 무엇도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단계는 보편적 윤리 원리 지향 단계로서 스스로 규정한 도덕적 정의와 원칙을 지향하고 본인 스스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더 두려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하인츠의 딜레마에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높은 도덕적 원리이므로 그것을 더 따라야 한다. 혹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가 있으므로 하인츠는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소크라테스, 간디, 마틴 루터 킹, 칸트 등의 위대한 도덕가나 종교 지도자, 철인들의 목표가 곧 보편적 원리였는데요. 이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은 성취하기 어려운 도덕적 단계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 주요 쟁점입니다. 첫 번째로 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신 매체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까지 성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일부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의 왜곡된 성행동은 온라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즉 실생활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조교제라고 불리우는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자 간의 성매매를 비롯하여 성범죄에서의 청소년의 가해자, 미성년자의 혼전 임신과 낙태 등이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성폭력범 중 소년범의 비율은 11.4%에 달하며 성폭력 범행 동기는 우발적 동기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호기심 26%, 유혹 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범이 있는 비율이 61.2%로 대부분이었는데요. 동네 친구가 49.3%로 가장 많았고 학교 동창이 35.7%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잘못된 성적 일탈 행동을 일부 청소년들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만은 없는 것은 일반 청소년들조차도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 이용 경험률을 살펴보면 고등학생 중 10명 중 4명은 성인용 간행물 38.3%, 온라인 음란물은 38.3%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생의 49.5%는 19세 미만 이용 불가 게임을 경험하였고 19세 미만 이용 불가 게임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5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행태 영역별 비율을 조사한 것입니다. 연간 성교육의 경험률은 73.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약 13.2세로 매우 이른 나이에 성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주로 인터넷, 잡지, 비디오, 영화 등의 대중매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등을 통해 성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에 비해 가정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낮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부모의 대답은 간단한 대답이면 됩니다. 자녀에게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오게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무슨 일이 있건 부모가 자신 곁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성교육을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경이나 몽정에 대한 미리 알려준다. 성이 곧 섹스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표현을 분명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자신이 원하는 성표현의 수위를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2.8%, 성인 6.4%의 2배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 형태 및 맞벌이 여부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부모 가정 12.6%에 비해 한부모 가정이 16.6%로 높았고 비맞벌이 가정 7.3%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9.9%로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우선 강박적 집착과 사용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0대 부모가 둘 다 인터넷 중독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 어린 부부들의 경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게임이나 인터넷에 몰두하게 되면 내성과 금단이 생겨서 점점 더 심해지고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장애가 생기는데 학업, 직업, 대인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서는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체중 증가, 근골격계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돌연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에 대한 지각이 잔영 현상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뇌는 어떤 특성을 보일까요? 사진과 같이 우측의 온라인 게임 가다 사용자는 오른쪽 전두엽 부분인 안화 전두 피질에서 높은 활동성을 보이는데요. 좌측의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도 전두엽의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충동 조절 및 인지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두엽 부위가 비슷하게 높은 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 부분이 적당하게 자극을 받으면 사고력, 창조력을 키워주며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과하게 활성화되면 뇌의 고른 부분의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물 남용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비의학적, 불법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약물을 남용하는 습관은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중단하기 어렵고 신체뿐 아니라 정신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후에는 판단력이 상실되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사회규범에 어긋난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니코틴, 암페타민, 코카인, 아편, 몰핀, 헤로인, 코데인, 술, 수면제, 진정제, 신경안정제, 흡입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은 일반 청소년의 경우 55.8%, 위기 청소년의 경우 87.6%로 나타나 위기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 역시 일반 청소년의 14.1세에 비해 위기 청소년의 연령이 13.7세로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현재 흡연하고 있는 비율에서 위기 청소년의 55.4%가 흡연 중이었고 청소년의 최초 흡연 연령은 13세 후반으로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남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특히 여자 중고생의 흡연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58만 명 중 139만 명이 참여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17만 명으로서 12.3%를 차지하였고 학교 내 일진 또는 폭력 서클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는 23.6%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폭행,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성폭행, 사이버 및 매체폭력, 폭력서클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점점 어린 나이에 시작하고 점점 과격하고 잔인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일진에서 탈퇴한 학생에게 괴로우면 자살해라, 죽더라도 우리 이름만 안 밝히면 된다 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1대1이 아닌 집단이 한 명을 괴롭혔던 예가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폭력이 증가하였는데요. 전에 사귀었던 여고생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집단 괴롭힘을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잘난 척을 해서가 가장 많았고 친구가 하니까 따라한다가 그 다음을 이유 없이 그냥 괴롭혔다. 피해자가 더러워서, 피해자가 못 어울리는 성격이라서, 피해자가 못생겨서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쉬운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내성적이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친구가 놀리거나 괴롭혀도 가만히 있으며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신체 외모나 목소리가 특이하고요. 잘 씻지 않거나 복장이 지저분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옷차림, 유행어, 연예인 동경과 같은 또래 집단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며 때로는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경우, 친구가 놀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편애하는 경우, 교사의 관심과 애정을 지나치게 원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우세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억압하려고 하며 힘과 협박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격적 특징으로서는 쉽게 잘 흥분하고 규칙을 잘 지키려 하지 않으며 저항과 분노를 품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관련하여 또래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의심이 많으며 공격적입니다. 또한 고집이 세고 집요하며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으며 자아상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으며 절도 및 물건 파손 등의 위반된 행동에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매사에 민감하고 학교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언어폭력이나 물리력으로 타인을 통제하려 하고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지적 결함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에 반사회적 정신병리적 문제를 동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의 대처도 중요합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 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를 하도록 하고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의 방법을 통해서 피해 학생과 접촉 및 협박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봉사 및 사회봉사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학내외 전문가에게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나 여러 번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퇴학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와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으며
학급 교체나 전학 권고를 통해 가해자와 분리되도록 합니다.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해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에 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가해 및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큰 경우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학교 폭력 상담 기관 연락처를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학업 부진을 들 수 있는데요. 학업 성취란 학습의 결과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를 뜻합니다. 인지적 능력의 발달과 학습 수준의 향상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수준의 성취는 긍정적인 학교 생활,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 대학 진학, 성인기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학업 부진 시 학업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업 부진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은 학생의 실제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사전 학습이 결손되었거나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할 때 혹은 급격한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 피로감과 게으름이 나타나는 경우 학업 부진이 나타납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는 부모, 가족의 영향, 또래의 영향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을 중요시하지 않을 때, 가정 불화가 있을 때 학업 부진이 나타날 수 있고 부정적인 또래 관계가 학습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